이 여자, 지금 뭐 하는 거야? 거실 소파 위 서로를 끌어안은 두 사람. CCTV 화면 속 시간은 오후 3시 27분을 가리키고 있었다. 그녀는 새엄마였다. 결혼한 지 겨우 넉 달. 그런데 지금 그녀는 다른 남자와 키스를 하고 있었다. 믿을 수가 없어. 민지는 떨리는 손으로 마우스를 움켜쥐었다. 모니터 속 장면을 멈출 수도 눈을 뗄 수도 없었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다. CCTV가 포착한 건 단순한 불륜이 아니었다. 그 뒤에 숨겨진 진실은 한 가족을 송두리째 무너뜨릴 만큼 충격적이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왜 32살 여자가 56살 남자와 결혼했을까? 그리고 그 남자는 대체 누구일까? 따뜻한 이야기로 하루를 위로해드리는 사연아람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그럼 이제 시간을 넉 달 전으로 되돌려 보겠습니다. 아빠, 농담이지? 민지는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아버지를 쳐다봤다. 주말 아침 거실 식탁? 평범한 브런치 시간이었다. 아니, 적어도 10분 전까지는 그랬다. 민지야, 아빠 진심이야. 강대현은 딸의 눈을 피하지 않았다. 오히려 더 또렷하게, 더 단호하게 말했다. 재혼하려고. 민지의 머릿속이 하얘졌다. 엄마가 돌아가신 지 벌써 5년. 그동안 아버지는 딸과 아들만 바라보며 살았다. 재혼? 그런 단어는 이 집에서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었다. 누구랑요? 서연이라고. 좋은 사람이야. 좋은 사람. 그게 뭔 대답인가? 민지는 속으로 한숨을 삼켰다. 나이는요? 잠시 침묵이 흘렀다. 아버지가 입을 열기까지 채 3초도 걸리지 않았지만 민지에게는 영원처럼 느껴졌다. 32. 예. 민지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32. 아버지는 올해 56이다. 24살 차이. 자신보다 겨우 4살 많을 뿐이다. 아빠, 정신 차리세요. 32이면 제 언니뻘이잖아요. 나이가 뭐가 중요하니? 서로 좋으면 되는 거지. 아버지의 목소리는 단단했다. 설득하려는 게 아니라 이미 결정된 사실을 통보하는 것처럼 들렸다. 민지는 고개를 저었다. 믿을 수가 없었다. 아버지가 이렇게 고집스러운 사람이었나? 아니, 아버지는 원래 신중한 사람이었다. 뭐든 천천히, 꼼꼼하게 따져보는 스타일. 그런 아버지가 만난 지 얼마나 됐다고 결혼을 운운하는 걸까? 만난 지는 얼마나 되셨는데요? 6개월쯤. 6개월. 민지는 입술을 깨물었다. 그것도 너무 짧잖아요. 더 알아보시고. 민지야. 아버지가 딸의 말을 끊었다. 아빠도 이제 늙었어. 혼자 사는 게 외롭더라. 내 엄마 보내고 5년 동안 정말 열심히 살았어. 이제 좀 행복하게 살고 싶다. 그게 그렇게 이상한 일이니? 민지는 할 말을 잃었다. 아버지의 외로움을 모르는 건 아니었다. 오빠는 미국에 있고 자신은 회사 때문에 바빠서 자주 들르지도 못했다. 큰 집에서 혼자 저녁을 먹는 아버지를 생각하면 가슴이 아팠다. 하지만 그렇다고 이건 알겠어요. 근데 한 번만 만나볼게요. 제가 판단해 볼게요. 민지는 한 발짝 물러섰다. 아버지의 고집을 꺾을 수는 없을 것 같았다. 차라리 직접 만나서 확인하는 게 나을 것 같았다. 그래, 다음 주 토요일에 같이 식사하자. 서연이도 너 만나고 싶어 한다. 아버지는 환하게 웃었다. 오랜만에 보는 아버지의 환한 미소였다. 민지는 억지로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는 불안함이 가라앉지 않았다. 언니, 진짜야? 아빠가? 전화기 너머로 오빠 민수의 목소리가 들렸다. 당연히 놀랐다. 민지도 처음 들었을 때
똑같은 반응이었으니까. 응, 32이래. 만난 지 6개월. 미쳤네. 아빠가 무슨 생각으로. 나도 몰라. 다음 주에 만나보기로 했어. 나도 들어가야 하나? 아니, 오빠는 학기 중이잖아. 내가 일단 확인해 볼게. 민지는 한숨을 내쉬었다. 사실 오빠가 와도 별 수 없을 것 같았다. 아버지는 이미 마음을 굳힌 것처럼 보였다. 그 여자 뭐 하는 사람인데? 그건 아빠가 안 알려주셨어. 다음 주에 알게 되겠지. 에휴, 걱정되네. 언니 잘 확인해봐. 혹시 이상한 여자면 바로 말려. 알았어. 전화를 끊고 나서도 민지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다. 뭔가 석연치 않았다. 아버지의 태도도 그렇고 모든 게 너무 급작스러웠다. 하지만 민지는 아직 몰랐다. 이건 단순한 재혼이 아니라는 걸. 그리고 그 여자가 아버지에게 접근한 진짜 이유가 따로 있다는 걸. 토요일이 다가왔다. 민지는 강남의 한 고급 레스토랑 앞에 서 있었다. 아버지가 예약했다는 곳이었다. 민지야, 이쪽이야. 아버지가 손을 흔들었다. 그 옆에 한 여자가 서 있었다. 민지는 순간 숨이 멎었다. 예상보다 훨씬 젊어 보였다. 아니, 젊은 정도가 아니라 어려 보였다. 긴 생머리, 하얀 피부, 청순한 인상. 32이라고 했지만 20대 중반으로 봐도 믿을 것 같았다. 안녕하세요. 서연이에요. 여자가 밝게 웃으며 인사했다. 목소리도 부드러웠다. 안녕하세요. 강민지입니다. 민지는 어색하게 악수를 받았다. 여자의 손은 놀랍도록 부드러웠다. 손톱도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민지 씨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대기업 다니신다면서요? 정말 멋지세요. 아, 네. 감사합니다. 칭찬인지 뭔지 모를 말에 민지는 얼버무렸다. 세 사람은 자리에 앉았다. 아버지는 내내 행복한 표정이었다. 서연을 바라보는 눈빛이 애틋하기까지 했다. 서연 씨는 뭐 하시는 분이에요? 민지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저요? 예전에는 서비스업 했었어요. 지금은 쉬고 있고요. 서비스업. 굉장히 애매한 대답이었다. 민지는 더 캐묻고 싶었지만 아버지의 눈치가 보여 입을 다물었다. 가족분들은요? 부모님 일찍 여의었어요. 친척도 없고 혼자 살아왔어요. 서연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다. 눈가가 촉촉해 보였다. 아, 죄송해요. 제가 괜한 질문을. 아니에요. 괜찮아요. 서연은 금방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민지는 뭔가 석연치 않았다. 너무 완벽했다. 너무 착해 보였다. 너무 계산된 것처럼 느껴졌다. 식사 내내 서연은 아버지를 세심하게 챙겼다. 물을 따르고 음식을 권하고 아버지가 좋아할 만한 이야기를 했다. 마치 오랫동안 연습한 것처럼. 아버님, 이거 좋아하시잖아요. 서연이 아버지 접시에 음식을 올려놨다. 아버지는 흐뭇하게 웃었다. 민지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속으로 한숨을 쉬었다. 아버지는 완전히 빠져 있었다. 서연의 매력에, 서연의 헌신에, 서연의 모든 것에. 이건 막을 수 없겠어. 민지는 직감했다. 자신이 뭐라고 해도 아버지는 이미 결심한 것 같았다. 식사가 끝나고 민지는 화장실에 가는 척하며 자리를 떴다. 아버지와 서연이 단둘이 남았다. 화장실 복도에서 민지는 잠시 멈춰섰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뒤를 돌아봤다. 멀리서 보이는 아버지와 서연. 서연이 아버지의 손을 잡고 뭔가 속삭이고 있었다. 아버지는 행복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민지는 가슴이 답답했다. 정말 괜찮은 걸까?
불안감은 점점 커져만 갔다. 그로부터 이틀 후 고모에게서 전화가 왔다. 민지야, 내 아버지 재혼한다며? 네. 고모도 들으셨어요? 당연히 들었지. 오빠가 나한테 말하더라. 32짜리 여자랑 결혼한다고? 미쳤니? 고모의 목소리는 분노로 가득 차 있었다. 저도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 여자 만나봤어? 네, 지난 토요일에. 어떻던데? 민지는 잠시 말을 아꼈다.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 겉으로는 괜찮아 보였어요. 착하고 예의 바르고. 겉으로는 고모는 예리하게 포착했다. 근데 뭔가 너무 완벽했어요. 너무 계산된 것처럼 느껴졌달까요? 그것 봐. 내 생각도 그래. 그 나이에 왜 늙은이랑 결혼하겠어? 뭔가 속셈이 있는 거야. 고모의 말에 민지는 움찔했다. 자신도 비슷한 생각을 했었으니까. 근데 고모, 어떻게 해야 해요? 아빠는 이미 마음 굳히신 것 같은데. 일단 내가 직접 만나볼게. 그 여자 뭔지 확인해야겠어. 고모는 단호하게 말했다. 전화를 끊고 나서도 민지는 마음이 무거웠다. 누군가를 의심한다는 게 불편했다. 하지만 아버지를 지켜야 한다는 생각이 더 컸다. 제발 좋은 사람이기를. 민지는 속으로 빌었다. 하지만 그 기도는 이루어지지 않을 운명이었다. 결혼식은 한 달 뒤로 잡혔다. 너무 빨랐다. 민지는 아버지에게 더 천천히 하자고 말했지만 아버지는 듣지 않았다. 이 나이에 뭘 더 기다려. 빨리 하는 게 좋아. 아버지의 말에는 묘한 초조함이 섞여 있었다. 마치 서연을 놓칠까봐 두려워하는 것 같았다. 결혼식은 조촐하게 치러졌다. 하객도 많지 않았다. 아버지 쪽 친척 몇 명, 회사 동료들, 그리고 서연 쪽은 아무도 없었다. 친구들도 안 오세요? 민지가 조심스럽게 물었을 때 서연은 슬픈 미소를 지었다. 제가 워낙 조용히 살아서요. 친한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 말을 듣고 민지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는 의문이 남았다. 32까지 살면서 친구 한 명 없다는 게 가능한 일일까? 결혼 후 서연은 아버지 집으로 들어왔다. 강남의 대형 아파트, 40평이 넘는 넓은 공간이었다. 민지는 주말에만 들렀다. 자신의 원룸이 따로 있었으니까. 민지야 왔어? 아버지는 여전히 행복해 보였다. 아니, 오히려 더 젊어 보였다. 표정도 밝고 옷차림도 신경 쓰기 시작했다. 네, 아빠. 점심 먹으러 왔어요. 잘 왔다. 서연이가 음식 준비하고 있어. 거실로 들어서자 부엌에서 앞치마를 두른 서연이 보였다. 정갈하게 차린 밥상, 김이 모락모락 나는 찌개. 민지 씨, 어서 오세요. 제가 아버님 좋아하시는 거 만들었어요. 아, 네. 감사합니다. 민지는 어색하게 웃었다. 서연은 정말 완벽한 며느리였다. 아니, 며느리가 아니라 새엄마였다. 그 단어가 여전히 어색했다. 자신보다 4살밖에 많지 않은 여자를 어떻게 엄마라고 부를 수 있을까? 식사 시간 내내 서연은 아버지를 정성스럽게 챙겼다. 반찬을 덜어주고 물을 따르고 약 먹을 시간을 챙기고. 아버님, 혈압약 드셔야죠? 아, 맞다. 깜빡했네. 서연이 약통을 가져왔다. 작은 알약들이 들어있는 투명한 통이었다. 민지는 무심코 그 약통을 봤다. 혈압약, 당뇨약, 영양제. 아버지가 먹는 약들이었다. 제가 아침 저녁으로 꼭 챙기고 있어요. 서연이 자랑스럽게 말했다. 고마워요, 서연 씨. 민지는 억지로 웃었다. 하지만 뭔가 석연치 않았다. 아버지는 원래 자기 약은 스스로 챙기는 스타일이었다.
꼼꼼하고 철저한 성격이었으니까. 그런 아버지가 이제는 서연에게 의존하고 있었다. 식사 후 민지는 화장실에 들렀다. 나오면서 침실 쪽을 지나가는데 반쯤 열린 문 사이로 서연의 모습이 보였다. 서연은 화장대 앞에 앉아 있었다. 그리고 전화를 하고 있었다. 알았어. 조금만 더 기다려. 생각보다 시간이 걸리고 있어.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다. 차갑고 날카로웠다. 민지는 숨을 죽였다. 서연은 민지가 있는 줄 모르는 것 같았다. 통장 명예? 아직이야. 쉽지 않아. 딸년이 계속 주말마다 와서 감시하는 것 같아. 딸년. 민지는 가슴이 철렁했다. 알았어. 천천히 할게. 서두르면 의심받아. 서연이 전화를 끊었다. 그리고 다시 거울을 보며 환한 미소를 연습하듯 지었다. 민지는 재빨리 화장실로 들어갔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방금 들은 게 맞는 걸까? 통장 명예, 딸년, 의심? 민지는 손을 씻으며 거울 속 자신을 봤다. 창백한 얼굴, 떨리는 손. 진짜로 뭔가 있는 거야? 거실로 돌아왔을 때 서연은 다시 완벽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민지 씨, 차 드릴게요. 아버님이 좋아하시는 녹차예요. 아, 네. 괜찮아요. 민지는 서연을 똑바로 쳐다봤다. 방금 전 그 차갑던 목소리가 정말 이 사람에게서 나온 게 맞을까? 서연은 여전히 부드럽고 따뜻했다. 아무 문제도 없어 보였다. 민지야, 요즘 회사 일은 어때? 아버지가 물었다. 네, 바쁘긴 한데 괜찮아요. 너무 무리하지 마. 건강이 제일 중요해. 네, 아빠. 민지는 대답하면서도 계속 서연을 관찰했다. 서연은 차를 따르며 자연스럽게 웃고 있었다. 내가 잘못 들은 걸까? 하지만 민지의 귀는 정확했다. 분명히 딸년이라고 했다. 분명히 통장 명이라고 했다. 집에 돌아온 민지는 곧바로 고모에게 전화를 걸었다. 고모, 저예요. 민지야. 무슨 일이야? 오늘 아빠 댁에 갔었는데요. 민지는 방금 들은 이야기를 전했다. 서연의 전화 통화, 차갑던 목소리, 그리고 딸년이라는 단어. 그것 봐. 내가 뭐라고 했어? 그 여자 뭔가 있다니까. 고모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근데 고모, 증거가 없어요. 제가 들은 것뿐이고. 증거는 찾으면 돼. 민지야, 내가 잘 지켜봐야 해. 내 아버지 재산이 얼만데. 재산? 그 단어에 민지는 움찔했다. 아버지는 중견 건설회사에서 임원으로 오래 일했다. 퇴직금도 상당했고 부동산도 여러 개 있었다. 대충 계산해도 50억은 될 것 같았다. 설마 그걸 노린 건 아니겠죠? 모르지. 요즘 그런 여자들 많아. 돈 많은 늙은이 꼬셔서 결혼하고 재산 빼돌리는 거. 뉴스에도 나오잖아. 고모의 말에 민지는 등골이 오싹했다. 고모, 그럼 어떡해요? 일단 증거를 찾아야지. CCTV라도 달까? CCTV요? 응. 요즘 가정용 CCTV 많잖아. 내 아버지 댁에 몰래 달아. 그 여자가 뭐 하는지 다 찍히겠지. 민지는 잠시 망설였다. CCTV를 몰래 단다는 게 뭔가 떳떳하지 않은 것 같았다. 하지만 아버지를 지켜야 했다. 알겠어요. 제가 알아볼게요. 그래, 빨리 해. 늦으면 안 돼. 전화를 끊고 나서도 민지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다. 정말 이래야 하는 걸까? 서연을 의심하는 게 맞는 걸까? 하지만 방금 들은 그 통화 내용은 결코 무시할 수 없었다. 다음 날 민지는 용산 전자상가로 향했다. 소형 CCTV를 알아보기 위해서였다. 어서 오세요.
뭘 찾으세요? 가정용 CCTV요. 와이파이로 연결되는 거 있나요? 네, 있죠. 요즘 많이 찾으시던데요. 점원이 여러 제품을 보여줬다. 작고 눈에 띄지 않는 디자인. 스마트폰으로 실시간 확인 가능. 음성도 녹음됨. 이거면 충분하겠네요. 민지는 카메라 3대를 샀다. 거실, 부엌, 그리고 침실 복도. 미안해, 아빠. 하지만 이래야만 해. 민지는 가방 속 CCTV를 만지며 결심을 굳혔다. 그 주 토요일 민지는 다시 아버지 집을 찾았다. 가방 속에는 CCTV 3대가 들어 있었다. 민지야, 왔니? 네, 아빠. 잘 왔다. 오늘 서연이가 특별히 음식 많이 했어. 아버지는 여전히 행복해 보였다. 서연과 손을 잡고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다. 민지는 가슴이 아팠다. 저렇게 행복한 아버지를 의심해야 한다는 게.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민지는 가방을 들고 화장실로 향했다. 하지만 화장실에 가지 않았다. 거실 한 구석, 책장 위 장식품 뒤에 첫 번째 카메라를 설치했다. 아주 작아서 눈에 띄지 않았다. 부엌 선반 위 그릇 사이에 2번째 카메라. 침실 복도 천장 근처, 액자 뒤에 3번째 카메라. 모두 와이파이에 연결했다. 스마트폰 앱으로 언제든 확인할 수 있었다. 민지야, 밥 먹자. 네, 지금 갑니다. 민지는 손을 씻고 거실로 돌아왔다. 마음이 무거웠지만 어쩔 수 없었다. 이제 지켜보는 수밖에. 식사 내내 민지는 서연을 관찰했다. 서연은 여전히 완벽했다. 미소도 말투도 행동도. 하지만 민지는 알고 있었다. 그 뒤에 뭔가 숨겨져 있다는 걸. 집에 돌아온 민지는 곧바로 스마트폰 앱을 켰다. 3개의 화면이 보였다. 거실, 부엌, 복도. 아버지와 서연이 TV를 보고 있었다. 평범한 주말 저녁 풍경이었다. 아무 일도 없으면 좋겠어. 민지는 속으로 빌었다. 서연이 그냥 평범한 사람이기를. 아버지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이기를. 하지만 그 바람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었다. 며칠 후 CCTV는 충격적인 장면을 포착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순간 민지의 세계는 완전히 뒤집힐 것이다. CCTV를 설치한 지 사흘이 지났다. 민지는 매일 밤 스마트폰으로 화면을 확인했다. 처음 이틀은 특별한 일이 없었다. 아버지와 서연은 평범하게 생활했다. 식사하고 TV 보고 잠자리에 들었다. 내가 너무 의심한 걸까? 민지는 점점 죄책감이 들기 시작했다. 어쩌면 서연은 정말 아버지를 사랑하는 사람일지도 모른다. 그 전화 통화도 오해였을 수도 있다. 하지만 셋째 날 밤 모든 게 바뀌었다. 밤 11시 민지는 침대에 누워 스마트폰을 보고 있었다. CCTV 앱을 켰다. 거실 화면에는 아버지가 소파에 앉아 뉴스를 보고 있었다. 서연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다. 평범한 저녁 풍경이었다. 아버님, 차 한 잔 드릴까요? 서연의 목소리가 들렸다. 그래, 고맙다. 서연이 부엌에서 찻잔 2개를 들고 나왔다. 아버지 앞에 하나를 놓고 자신도 옆에 앉았다. 오늘 피곤하시죠? 일찍 주무세요. 응, 그래야겠다. 아버지가 차를 마셨다. 서연도 자신의 잔을 들었다. 그때 민지는 이상한 걸 발견했다. 서연의 손이 미묘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리고 계속 아버지를 쳐다보고 있었다. 마치 뭔가를 기다리는 것처럼. 10분쯤 지났을까? 갑자기 어지럽네. 아버지가 이마를 짚었다. 아버님, 괜찮으세요? 서연이 재빨리 아버지를 부축했다. 침실로 가실게요. 오늘 많이 피곤하셨나 봐요. 그런가?
머리가 좀. 아버지의 목소리가 흐려졌다. 비틀거리며 침실로 들어갔다. 민지는 화면을 뚫어지게 봤다. 뭔가 이상했다. 침실 문이 닫혔다. 거실에는 서연만 남았다. 그리고 민지는 믿을 수 없는 장면을 봤다. 서연의 얼굴이 변했다. 아까까지의 부드러운 미소가 사라졌다. 대신 차갑고 날카로운 표정이 그 자리를 차지했다. 서연은 주변을 둘러봤다. 아무도 없다는 걸 확인한 듯 핸드폰을 꺼냈다. 나야. 잘 먹었어. 민지의 심장이 쿵쾅거렸다. 30분이면 완전히 잘 거야. 그때 와. 잘 먹었다? 30분이면 잘 거라고? 민지는 소름이 돋았다. 설마, 아까 그 차에? 알았어. 서두르지 마. 딸년이 CCTV 단 것 같더라. 조심해야 돼. 서연이 천장을 쳐다봤다. 민지는 숨을 죽였다. 거실 책장 위에 하나 있어. 부엌에도 있는 것 같고. 근데 상관없어. 어차피 오늘만 조심하면 돼. 서연이 시익 웃었다. 소름 끼치는 미소였다. 그래, 30분 후에 봐. 전화를 끄는 서연은 거실을 천천히 걸어 다녔다. 그리고 책장 위를 뚫어지게 쳐다봤다. 민지는 화면 속 서연과 눈이 마주친 것 같은 착각이 들었다. 찍어봐라. 어차피 증거 안 남아. 서연이 중얼거렸다. 민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곧바로 고모에게 전화를 걸었다. 고모, 큰일 났어요. 민지야? 무슨 일이야? 서연이가 아빠 차에 뭘 탔어요. 그리고 누군가 집으로 오고 있어요. 뭐? 지금 확실해? 네. CCTV에 다 찍혔어요. 지금 당장 가야 해요. 알았어. 나도 지금 간다. 민지는 급하게 옷을 걸쳤다. 택시를 잡으려고 밖으로 뛰쳐나갔다. 아빠, 제발 무사하기를. 그 시각 아버지 집. 서연은 침실 문을 살짝 열어봤다. 아버지는 침대에 누워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잘 자고 계시네. 서연은 만족스럽게 웃었다. 그리고 현관으로 향했다. 초인종이 울렸다. 서연이 문을 열자 한 남자가 들어왔다.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날카로운 인상의 남자였다. 늦었네. 미안, 차가 막혀서. 남자 재혁이었다. 늙은이는? 자고 있어. 1시간은 깰 일 없을 거야. 좋아. 재혁은 거실을 둘러봤다. 비싼 가구들, 큰 TV, 고급스러운 인테리어. 역시 돈 많은 집이네. 그러게. 빨리 끝내자. 오늘 서류 가져왔어? 당연하지. 재혁이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다. 부동산 등기 이전 서류, 통장명의 변경 서류, 그리고 유언장. 이걸로 끝이야? 응. 이것만 있으면 재산 절반은 내 거야. 서연이 서류를 펼쳐봤다. 도장은? 서재에 있어. 내가 며칠 전에 확인했어. 두 사람은 서재로 향했다. CCTV 화면에는 그들의 모습이 선명하게 찍히고 있었다. 서재 책상 위 도장이 놓여 있었다. 강대현이라는 이름이 새겨진 도장. 이거네. 재혁이 도장을 집었다. 잠깐. 서연이 재혁의 손을 잡았다. 지문 묻으면 안 돼. 장갑 껴. 아, 맞다. 재혁이 장갑을 꼈다. 그리고 서류에 하나씩 도장을 찍기 시작했다. 부동산명의 이전. 즉, 통장명의 변경. 즉, 유언장. 즉, 모든 서류에 강대현의 도장이 찍혔다. 끝났어. 재혁이 만족스럽게 웃었다. 이제 이 서류들 내일 등기소랑 은행에 가져가면 되는 거지? 그래. 빠르면 이틀 안에 명예 이전 완료될 거야. 서연이 서류를 정리했다. 그리고
재혁이 서연을 쳐다봤다. 늙은이는 언제 처리할 거야? 처리. 그 단어에 서연은 잠시 망설였다. 다음 주. 산행 가기로 했어. 산행? 응. 등산 좋아하시거든. 내가 같이 가자고 했어. 거기서? 응. 사고로 보이게. 재혁이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그럼 그때까지 조용히 있어. 딸년이 의심하고 있으니까. 알아. 걔 때문에 골치 아파 죽겠어. 필요하면 쟤도. 재혁의 말에 서연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 그건 너무 위험해. 일단 아버지만. 그 다음은 자연스럽게 정리될 거야. 알겠어. 두 사람은 서재를 나왔다. 그리고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았다. 끝나면 어디로 갈 거야? 재혁이 물었다. 동남아 어때? 태국이나 베트남. 좋지. 거기서 여유롭게 살면 되겠네. 50억이면 평생 놀고 먹을 수 있어. 서연이 웃었다. 차갑고 계산적인 웃음이었다. 재혁이 서연의 어깨에 팔을 둘렀다. 서연은 재혁의 가슴에 기댔다. 고생 많았어. 너도. 두 사람은 키스를 했다. 길고 깊은 키스였다. 그 순간 현관문이 벌컥 열렸다. 뭐 하는 거예요? 민지가 숨을 헐떡이며 서 있었다. 얼굴은 창백했고 눈에는 분노와 충격이 가득했다. 서연과 재혁은 화들짝 놀라 일어났다. 민지 씨, 언제? 다 봤어요. CCTV에 다 찍혔어요. 아빠한테 약 탄 것도, 전화한 것도, 도장 찍은 것도. 민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서연의 얼굴이 굳어졌다. 재혁은 재빨리 뒤를 돌아봤다. 도망갈 궁리를 하는 것 같았다. 아빠는 어디 있어요? 민지가 침실로 달려갔다. 아버지는 여전히 침대에서 자고 있었다. 아빠, 아빠. 민지가 아버지를 흔들었다. 하지만 아버지는 깨지 않았다. 아빠, 정신 차려요. 민지는 급하게 구급차를 불렀다. 그리고 다시 거실로 나왔다. 서연과 재혁은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달아날 곳이 없었다. 경찰 불렀어요. 움직이지 마세요. 민지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다. 서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완벽했던 계획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다. 구급차와 경찰차가 동시에 도착하고 있었다. 그날 밤 모든 진실이 밝혀지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다. 서연과 재혁이 숨기고 있던 더 큰 비밀들이 아직 남아 있었다. 그리고 그 비밀들은 민지조차 상상하지 못한 충격적인 것들이었다. 응급실 복도는 차갑고 조용했다. 민지는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멍하니 천장을 올려다봤다. 보호자분? 의사가 나왔다. 네, 저요. 민지가 벌떡 일어났다. 환자분 괜찮습니다. 수면제 성분이 검출되긴 했는데 다행히 과다 복용은 아니었어요. 하루 이틀 입원해서 관찰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정말요? 정말 괜찮은 거죠? 네. 걱정 마세요. 민지는 그제야 숨을 쉴 수 있었다. 다리에 힘이 풀렸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의사가 들어간 후 고모가 다가왔다. 휴, 다행이다. 민지야, 내가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 고모. 민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참고 있던 감정이 터진 것이다. 괜찮아, 괜찮아. 이제 다 끝났어. 고모가 민지를 껴안았다. 하지만 끝난 게 아니었다. 오히려 시작이었다. 경찰서 조사실. 서연과 재혁은 각각 다른 방에서 조사를 받고 있었다. 이름은? 박서연. 본명 맞습니까? 서연은 대답하지 않았다. 형사가 서류를 넘겼다.
당신 본명은 박서연이 아니라 김미선이죠. 주민등록번호로 확인했습니다. 서연의, 아니 미선의 얼굴이 굳어졌다. 김미선, 32세. 전과 이력이 있네요. 형사가 파일을 펼쳤다. 5년 전 사기죄로 집행유예. 피해자는 60대 남성. 결혼을 빙자해 3억 원을 편취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민지는 유리창 너머로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5년 전에도 똑같은 짓을 했다는 거였다. 그리고 3년 전에도 비슷한 사건이 있었죠. 그때는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했지만 형사가 미선을 쳐다봤다. 이번이 세 번째인가요? 아니면 더 있습니까? 미선은 고개를 숙였다. 대답하지 않았다. 옆방에 있는 최재혁. 당신 남자친구죠? 아니에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CCTV에 다 찍혀 있어요. 키스하고 포옹하고 범행 계획 이야기하는 거. 미선은 입술을 깨물었다. 최재혁은 당신보다 전과가 더 많네요. 사기, 공갈, 폭행. 아주 다양하군요. 형사가 파일을 덮었다. 김미선, 당신은 사기죄, 문서위조, 살인 미수로 기소될 겁니다. 변호사 선임할 거죠? 미선은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조사가 끝나고 민지는 담당 형사와 이야기를 나눴다. 피해자분은 다행히 큰 문제 없으시고 범인들도 잡혔으니 사건은 일단락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형사님. 그런데 형사가 잠시 망설이더니 말을 이었다.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어요. 네. 김미선, 그러니까 서연이요. 이 여자 진술이 좀 이상해요. 어떤 점이요? 일단 범행은 인정했어요. 서류 위조한 것, 수면제 탄 것, 재산 빼돌리려 한 것. 그런데 형사가 민지를 똑바로 쳐다봤다. 살인 계획은 자기가 세운 게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네. 최재혁이 강요했다고 주장해요. 자기는 그냥 재산만 빼돌리려고 했는데 최재혁이 아예 피해자를 죽이자고 했다는 거죠. 민지는 고개를 가로저었다. 그럴 리가요. CCTV에 둘이 같이 계획 세우는 게 찍혔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일단 둘 다 공범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형사가 파일을 넘겼다. 이 여자 과거 사건들 좀 이상해요. 뭐가요? 5년 전 사건. 피해자가 60대 남성이었죠. 이 사람 결혼하고 6개월 만에 심장마비로 사망했어요. 민지의 심장이 쿵쾅거렸다. 당시엔 단순 병사로 처리됐어요. 부검도 안 했고요. 근데 지금 다시 보니까 혹시 네. 의심스럽죠. 그리고 3년 전 사건 피해자도요. 그 사람도요? 네. 결혼하고 1년 후에 계단에서 굴러떨어져서 사망했어요. 사고사로 처리됐고요. 민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그럼 이 여자가 2명이나 죽인 거예요? 증거는 없어요. 하지만 우연치고는 너무 비슷하죠. 형사가 한숨을 쉬었다. 이번에 아버님이 위험했던 이유를 이제 아시겠죠? 이 여자 정말 위험한 사람이에요. 병실로 돌아온 민지는 침대에 누워있는 아버지를 봤다. 아버지는 깨어나 있었다. 하지만 표정이 어두웠다. 아빠, 민지야. 아버지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다. 아빠 바보지? 아빠, 경찰한테 다 들었어. 그 여자가 날 이용한 거였다는 거. 민지는 아버지 옆에 앉았다. 아빠 잘못 아니에요. 아니야. 내 잘못이야. 너랑 고모가 그렇게 말렸는데 내가 안 들었잖아. 아버지의 눈가가 붉어졌다. 외로웠어. 내 엄마 보내고 너무 외로웠어. 그래서 판단력이 흐려진 것 같아. 아빠, 민지야 미안하다.
내가 아니었으면 아빠 정말 큰일 날 뻔했어. 아버지가 민지의 손을 꼭 잡았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민지는 눈물을 참았다. 울면 안 된다고 생각했다. 아버지 앞에서 강해야 한다고. 아빠, 이제 괜찮아요. 다 끝났어요. 응, 그래야지. 하지만 아버지의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을 것 같았다. 일주일 후 민지는 경찰서를 다시 찾았다.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연락을 받았기 때문이다. 민지 씨 앉으세요. 형사가 자리를 권했다. 저희가 김미선의 과거를 더 파헤쳐 봤는데요. 또 뭐가 나왔어요? 김미선, 진짜 이름은 이것도 아니에요. 네. 본명은 정은지. 25살 때 개명했어요. 그리고 다시 30살 때 가명을 하나 더 만들었고요. 형사가 파일을 펼쳤다. 정은지로 살 때도 비슷한 사건이 있었어요. 20대 후반에 50대 사업가랑 결혼했다가 1년 만에 이혼했고요. 그때 위자료로 2억 받았네요. 완전히 상습범이네요. 맞아요. 그리고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어요. 형사가 민지를 똑바로 쳐다봤다. 김미선, 아니 정은지요. 이 여자도 사실은 피해자예요. 네. 민지는 이해할 수 없었다. 무슨 말씀이세요? 최재혁. 이 남자가 정은지를 조종해 왔어요. 10년 전부터요. 형사가 또 다른 파일을 꺼냈다. 정은지는 원래 평범한 여자였어요. 술집에서 일하다가 최재혁을 만났고요. 최재혁이 이 여자한테 빚을 씌웠어요. 그리고 그 빚을 갚으려면 결혼 사기를 하라고 강요한 거죠. 그럼 진짜 나쁜 건 최재혁이란 말씀이세요? 둘 다 나쁜 거죠. 하지만 구도를 보면 최재혁이 주범이고 정은지는 실행범인 셈이에요. 민지는 복잡한 심정이 들었다. 서연을, 아니 정은지를 동정해야 하는 걸까? 아니면 여전히 증오해야 하는 걸까? 그리고 또 하나. 형사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최재혁이 정은지한테 한 말이 있어요. 뭔데요? 이번이 마지막이야. 이번만 성공하면 너 자유야. 그랬다고 해요. 민지는 가슴이 답답했다. 자유. 그 단어가 뭔가 슬프게 들렸다. 정은지는 정말 도망가고 싶었나 봐요. 최재혁한테서요. 형사가 한숨을 쉬었다. 하지만 방법이 잘못됐죠. 다른 사람을 해치면서까지 자유를 얻으려 했으니까요. 집으로 돌아온 민지는 소파에 주저앉았다. 머릿속이 복잡했다. 서연, 미선, 은지. 여러 이름을 가진 그 여자. 그녀는 악마인가, 피해자인가? 민지는 답을 찾을 수 없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아버지를 해치려 했던 건 사실이다. 그것만으로도 용서할 수 없었다. 재판 날짜가 잡혔다. 2달 후였다. 민지는 법정에서 증인으로 서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그녀를 다시 보게 될 것이다. 서연이라고 불렸던 그 여자를. 민지는 창밖을 바라봤다. 비가 내리고 있었다. 모든 게 정말 끝난 걸까? 아직 뭔가 석연치 않은 기분이 들었다. 마치 퍼즐의 마지막 조각 하나가 빠진 것 같은 느낌. 그리고 그 느낌은 틀리지 않았다. 진짜 마지막 반전이 아직 남아 있었으니까. 한 달이 지났다. 아버지는 퇴원했지만 예전 같지 않았다. 말수가 줄었고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졌다. 민지가 주말마다 찾아갔지만 아버지는 괜찮다는 말만 반복했다. 아빠, 저녁은 드셨어요? 응. 대충 먹었어. 대충이요? 제대로 드셔야죠. 입맛이 없어서. 민지는 가슴이 아팠다. 아버지의 상처는 생각보다 깊었다. 어느 날 민지에게 낯선 번호로 전화가 왔다. 여보세요? 강민지 씨죠? 여자 목소리였다. 낯익은 목소리.
누구세요? 저예요. 정은지. 민지는 숨이 멎었다. 서연. 아니, 정은지였다. 어떻게 전화를? 구치소에서도 전화는 할 수 있어요. 한 통만요. 민지는 전화를 끊을까 생각했다. 하지만 뭔가 궁금했다. 무슨 일이에요? 만나주실 수 있어요? 왜요? 할 말이 있어요. 꼭 해야 할 말이요. 민지는 잠시 망설였다. 거절하면요? 그럼 어쩔 수 없죠. 하지만 후회하실 거예요. 정은지의 목소리는 차분했다. 위협도 애원도 아니었다. 그냥 담담했다. 생각해 볼게요. 내일까지만 기다릴게요. 면회 신청하시면 됩니다. 전화가 끊어졌다. 민지는 한참을 핸드폰을 들고 멍하니 서 있었다. 고모에게 말했을 때 고모는 펄쩍 뛰었다. 미쳤니? 그 여자를 왜 만나? 궁금해요. 무슨 말을 하려는지. 함정일 수도 있어. 무슨 꼼수 부리려고 그러는 거야. 하지만 민지도 확신은 없었다. 다만 뭔가 중요한 이야기일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민지야, 그 여자 말 듣지 마. 다 거짓말이야. 알아요. 그래도 한 번만 들어볼게요. 고모는 한숨을 쉬었다. 정그러겠다면 내가 같이 갈게. 아니에요. 혼자 갈게요. 혼자? 위험해. 구치소인데 뭐가 위험해요. 괜찮아요. 다음 날 민지는 서울 구치소로 향했다. 면회실은 생각보다 깨끗했다. 투명한 아크릴 칸막이 너머로 정은지가 보였다. 죄수복을 입은 그녀는 화장기 없는 맨얼굴이었다. 그래도 여전히 예뻤다. 와주셔서 감사해요. 정은지가 먼저 인사했다. 할 말이 뭐예요? 민지는 차갑게 물었다. 직설적으로 말할게요. 민지 씨, 아버님이 위험해요. 네, 최재혁. 그 사람 아직 포기 안 했어요. 민지는 눈을 가늘게 떴다. 무슨 소리예요? 재혁은 지금 구속됐잖아요. 맞아요. 하지만 밖에 사람이 있어요. 사람? 재혁 동생? 최민혁이요. 민지는 처음 듣는 이름이었다. 재혁한테 동생이 있었어요? 쌍둥이 동생이요. 경찰도 몰라요. 재혁이 숨겨뒀거든요. 정은지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민혁은 재혁보다 더 위험해요. 재혁은 그래도 계획을 세우는 스타일인데 민혁은 즉흥적이고 폭력적이에요. 민지는 소름이 돋았다. 왜 갑자기 그런 말을 해요? 재혁이 민혁한테 지시를 내렸어요. 교도소에서 전화로요. 뭘 지시했는데요? 정은지가 민지를 똑바로 쳐다봤다. 아버님을 죽이라고요. 민지의 심장이 멎었다. 거짓말. 이죠? 진짜예요. 제가 거짓말할 이유가 없어요. 왜 그런 짓을 해요? 이미 다 끝났잖아요. 재혁한테는 안 끝났어요. 그 사람은 복수심에 불타는 사람이에요. 정은지가 한숨을 쉬었다. 아버님이 고소했잖아요. 재혁은 그게 용서가 안 되나 봐요. 자기가 실패한 것도 화나는데 감옥까지 가게 됐으니까요. 그래서 우리 아빠를, 네. 그리고 정은지가 잠시 망설이더니 말을 이었다. 민지 씨도 위험해요. 저요? 재혁이 말했대요. 딸년도 가만 안 둔다고. 민지는 온몸이 얼어붙었다. 경찰에 신고해야겠어요. 신고해봤자 소용없어요. 증거가 없거든요. 재혁이 교도소 전화로 직접 말한 게 아니라 면회 온 사람 통해서 전달했어요. 그럼 어떡해요? 민지의 목소리가 떨렸다. 조심하세요. 아버님을 잘 지키시고 본인도 조심하시고. 그게 다예요? 그것밖에 할 말이 없어요? 그리고 미안해요.
정은지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진심이에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민지는 대답하지 않았다. 처음엔 정말 재혁한테 강요당해서 시작했어요. 빚 때문에요. 근데 하다 보니까 익숙해졌어요. 죄책감도 무뎌지고. 정은지가 눈물을 닦았다. 아버님은 정말 좋은 분이었어요. 저한테 잘해주셨어요. 그래서 더 미안해요. 그럼 왜 안 멈췄어요? 민지가 차갑게 물었다. 재혁이 안 놔줬어요. 마지막이라고 했지만 거짓말이었어요. 이번에도 성공하면 또 다른 일을 시켰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빠를 죽이려고 했어요? 정은지는 고개를 숙였다. 변명 안 할게요. 제 잘못이에요. 감옥에서 제대로 벌 받을게요.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근데 왜 이걸 저한테 말해주는 거예요? 민지가 물었다. 죄책감 때문이에요. 제가 만든 일이니까. 최소한 경고는 해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정은지가 민지를 봤다. 민지 씨, 제발 조심하세요. 최민혁, 그 사람 정말 위험해요. 저도 한두 번 만나봤는데 눈빛이 정상이 아니에요. 면회를 마치고 나온 민지는 곧바로 형사에게 전화했다. 형사님, 저 강민지예요. 아, 민지 씨. 무슨 일이세요? 최재혁한테 동생이 있다는데요. 최민혁이라고. 최민혁? 처음 듣는 이름인데요. 어떻게 아셨어요? 정은지가 알려줬어요. 방금 면회 다녀왔거든요. 그 여자를 왜 만나셨어요? 그건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일단 최민혁 좀 확인해 주세요. 정은지 말로는 쌍둥이 동생이래요. 알겠습니다. 바로 조회해 볼게요. 전화를 끊고 민지는 곧바로 아버지에게 전화했다. 아빠, 저예요. 응, 민지야. 아빠, 오늘부터 집 밖에 나가지 마세요. 왜? 무슨 일이야? 설명은 나중에 할게요. 일단 집에만 계세요. 문도 꼭 잠그시고. 민지야, 무슨 일인데? 아빠, 제발요. 제 말 좀 들어주세요. 민지의 목소리가 절박했다. 알았어. 걱정 마. 전화를 끊고 민지는 택시를 잡아탔다. 강남 어디로 가시나요? 최대한 빨리 갈 수 있는 데로 가주세요. 민지는 아버지 집으로 향했다. 혼자 두기가 불안했다. 그날 밤 민지는 아버지 집에서 밤을 샜다. 거실 불을 다 끄고 창문도 모두 잠갔다. 그리고 CCTV를 다시 확인했다. 민지야, 괜찮아. 너무 긴장하지 마. 아버지가 말했다. 아빠, 제가 여기 있을게요. 고마워. 근데 정말 위험한 거니? 민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조심해야 해요. 그때 현관 초인종이 울렸다. 띵동. 민지와 아버지는 서로를 쳐다봤다. 밤 11시. 이 시간에 누가 찾아온단 말인가? 누구세요? 민지가 인터폰으로 물었다. 대답이 없었다. 다시 한번 초인종이 울렸다. 띵동. 민지는 인터폰 화면을 봤다. 하지만 현관 앞은 어두워서 잘 보이지 않았다. 경찰에 전화할게. 민지가 핸드폰을 꺼냈다. 그 순간 문이 흔들렸다. 쿵쾅, 쿵쾅. 누군가 문을 발로 차고 있었다. 아빠, 안방으로 가요. 민지가 아버지를 끌고 안방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문을 잠갔다. 여보세요? 경찰이에요? 강남 아파트로 빨리 와주세요. 현관문 소리가 계속 들렸다. 쿵쾅, 쿵쾅, 쿵쾅. 민지는 떨리는 손으로 아버지를 끌어안았다. 제발, 빨리 와주세요. 그리고 그때 현관문이 멎었다. 조용해졌다. 민지는 숨을 죽였다.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 잠시 후 사이렌 소리가 들렸다. 경찰이 도착한 것이다.
문을 열고 나가자 복도에 경찰관 2명이 서 있었다. 신고하신 분이세요? 네, 제가요. 누군가 문을 두드렸다고요? 네. 발로 찼어요. 경찰관이 복도를 둘러봤다. 지금은 아무도 없네요. CCTV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연락해서 복도 CCTV를 확인했다. 화면에는 한 남자가 찍혀 있었다. 30대 중반, 검은 옷, 모자를 깊이 눌러 쓴 남자. 그는 문을 몇 번 발로 찬 후 경찰 사이렌 소리가 들리자 계단으로 달아났다. 이 사람 아세요? 경찰관이 물었다. 민지는 고개를 저었다. 모르겠어요. 얼굴이 안 보여서. 하지만 민지는 알고 있었다. 저 남자가 최민혁일 거라고. 정은지의 경고가 현실이 된 것이다. 다음 날 경찰은 본격적으로 최민혁을 추적하기 시작했다. 주민등록상으로는 최민혁이란 사람이 없습니다. 형사가 말했다. 없다고요? 그럼 가짜 이름인가요? 아니요. 출생신고가 안 된 것 같아요. 민지는 이해할 수 없었다. 출생신고를 안 했다고요? 그게 가능해요? 드물지만 있는 일입니다. 부모가 의도적으로 신고를 안 하는 경우요. 보통 불법적인 이유가 있죠. 형사가 파일을 넘겼다. 최재혁의 가족관계를 조사해 봤는데요. 어머니는 20년 전 사망, 아버지는 행방불명입니다. 형제는 없다고 나와 있고요. 그럼 최민혁은 정말 유령인가요? 그렇게 볼 수 있죠. 신분증도 없고 공식 기록도 없으니까요. 민지는 등골이 오싹했다. 존재하지 않는 사람. 그만큼 더 위험하다는 뜻이었다. 민지야, 너 회사 가도 돼? 아버지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괜찮아요. 경호원 불렀어요. 민지는 사설 경호업체에 의뢰했다. 일주일 동안 아버지와 자신을 보호해달라고. 그런 데까지 돈 쓸 필요 있니? 아빠 목숨이 중요하죠. 돈은 나중에 벌면 돼요. 민지는 단호했다. 최민혁이 잡힐 때까지는 조심해야 했다. 회사 앞 검은색 세단이 기다리고 있었다. 강민지 씨 맞으시죠? 경호원이 차 문을 열어줬다. 네, 감사합니다. 민지는 차에 탔다. 묘한 기분이었다. 마치 영화 속 인물이 된 것 같았다. 회사에 도착하니 동료들이 수군거렸다. 민지야, 무슨 일이야? 왜 경호원이 따라다녀? 아, 그게 집안 사정이 좀 복잡해서. 민지는 대충 얼버무렸다. 자세히 설명할 수 없었다. 일하는 내내 민지는 집중할 수 없었다. 창밖을 계속 쳐다봤다. 혹시 누가 지켜보고 있는 건 아닐까? 퇴근 시간. 민지는 경호원과 함께 주차장으로 내려갔다. 차까지 모셔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때 민지의 핸드폰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여보세요? 강민지 씨? 낯선 남자 목소리였다. 누구세요? 넌 날 모르지. 근데 난 널 잘 알아. 민지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최민혁이에요? 오, 똑똑하네. 역시 대기업 다니는 사람은 다르구나. 남자의 목소리에는 비웃음이 섞여 있었다. 무슨 일이에요? 일? 별거 없어. 그냥 인사하려고. 인사는 무슨. 어젯밤 재미있었어. 문 두드리는데 속에서 얼마나 떨고 있었을까? 궁금하더라. 민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해봐. 어차피 난 유령이니까. 못 잡아. 왜 이러는 거예요? 대체 우리한테 왜 이래요? 민지의 목소리가 떨렸다. 왜? 형이 감옥 갔잖아. 너네 아버지 때문에. 그리고 너 때문에. 그건 당신 형이 잘못한 거잖아요. 잘못? 그래, 잘못했지. 근데 그게 뭐?
내 형이야. 내 쌍둥이 형. 최민혁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형은 내 전부야. 우리 둘밖에 없거든. 그런 형을 감옥에 보낸 너네가 용서가 안 돼. 그럼 어쩌자는 거예요? 간단해. 고소 취하해. 네. 아버지한테 말해. 고소 취하하라고. 그럼 형이 나올 수 있잖아. 민지는 어이가 없었다. 말도 안 돼요. 당신 형은 사람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래서 안 죽었잖아. 미수잖아. 미수도 범죄예요. 아, 시끄러워. 잔소리는. 최민혁이 짜증스럽게 말했다. 일주일 줄게. 일주일 안에 고소 취하 안 하면. 그가 말을 멈췄다. 뭐? 재미있는 일이 생길 거야. 전화가 끊어졌다. 민지는 주저앉고 싶었다. 다리에 힘이 풀렸다. 괜찮으세요? 경호원이 다가왔다. 네, 괜찮아요. 하지만 괜찮지 않았다. 전혀 괜찮지 않았다. 집에 돌아온 민지는 곧바로 형사에게 전화했다. 형사님, 최민혁한테 전화 왔어요. 뭐라고 하던가요? 민지는 통화 내용을 전했다. 고소 취하를 요구했다고요? 네. 안 하면 위해를 가하겠다고 협박했어요. 녹음은 하셨나요? 아, 못했어요. 너무 당황해서 아쉽네요. 녹음이 있었으면 협박죄로 추가할 수 있었는데. 형사가 한숨을 쉬었다. 일단 전화번호 추적은 해볼게요. 최민혁 소재를 파악해야 하니까요. 네, 부탁드려요. 전화를 끊고 민지는 소파에 주저앉았다. 일주일. 그 시간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 사흘이 지났다. 그동안 아무 일도 없었다. 최민혁은 나타나지 않았고 전화도 없었다. 형사님, 혹시 최민혁 찾으셨어요? 아직이에요. 전화번호는 선불폰이었고 위치 추적도 안 됐어요. 그럼 어떡해요? 일단 계속 조심하시고요. 경호는 유지하세요. 민지는 점점 지쳐갔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걸까? 나흘째 되던 날, 민지가 회사에서 일하고 있을 때 아버지에게서 전화가 왔다. 민지야, 큰일 났어. 아빠, 무슨 일이에요? 집에 편지가 왔어. 편지요? 사진이 들어있어. 내 사진. 민지의 심장이 멎었다. 제 사진이요? 응. 회사 가는 모습, 퇴근하는 모습. 여러 장이야. 그리고 글씨가 써 있어. 뭐라고요? 사흘 남았다고. 민지는 숨이 막혔다. 최민혁이 자신을 감시하고 있었다. 사진까지 찍었다. 아빠, 경찰에 바로 전화하세요. 이미 했어. 지금 형사님이 오시는 중이야. 민지는 급하게 회사를 나왔다. 죄송한데 집에 좀 가야 해요. 급한 일이 생겨서. 알겠습니다. 경호원과 함께 택시를 타고 집으로 향했다. 집에 도착하니 형사가 이미 와 있었다. 민지 씨, 이것 좀 보세요. 형사가 사진들을 펼쳐놨다. 민지는 소름이 돋았다. 회사 앞, 카페, 슈퍼마켓. 일상의 모든 순간이 찍혀 있었다. 언제 찍은 거예요? 날짜 보면 지난 일주일 동안이네요. 형사가 사진 뒷면을 가리켰다. 그리고 이것도요. 뒷면에는 손글씨가 휘갈겨져 있었다. 사흘 남았다. 고소 취하 안 하면 이 여자부터 처리한다. 민지는 다리에 힘이 풀려 의자에 주저앉았다. 형사님, 어떡해요? 일단 보호를 더 강화해야겠습니다. 경호원 한 명으로는 부족해요. 경찰이 보호해 줄 수는 없나요? 최선을 다해 볼게요. 상부에 보고하겠습니다. 하지만 형사의 표정은 밝지 않았다. 그날 밤 민지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창밖을 내다봤다. 어둠 속 어딘가에서 최민혁이 자신을 지켜보고 있을까? 핸드폰이 울렸다.
또 모르는 번호였다. 민지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이틀 남았어. 최민혁의 목소리였다. 사진 잘 받았지? 내가 매일 뭐 하는지 다 알아. 몇 시에 출근하고 어디서 점심 먹고 몇 시에 퇴근하는지. 제발 그만해요. 민지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만? 왜? 재미있는데. 최민혁이 웃었다. 섬뜩한 웃음이었다. 고소 취하해. 그럼 다 끝나. 그건 제가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그럼 아버지 설득해. 내가. 안 돼요. 당신 형은 벌을 받아야 해요. 벌. 크크큰 웃기네. 그럼 넌 어떤 벌을 받고 싶어? 민지는 대답할 수 없었다. 이틀 후에 봐. 그때 재미있는 선물 줄게. 전화가 끊어졌다. 민지는 핸드폰을 떨어뜨렸다. 온몸이 덜덜 떨렸다. 제발, 누가 좀 도와줘. 다음 날 아침, 민지는 아버지와 마주 앉았다. 아빠, 민지야, 미안해. 아빠 때문에 내가 이런 고생을. 아빠 잘못 아니에요. 민지는 아버지의 손을 잡았다. 근데 아빠, 진짜 고소 취하 못하는 거예요? 그 말에 아버지는 민지를 쳐다봤다. 민지야, 설마 너. 아니에요. 저는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근데 민지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무서워요, 아빠. 너무 무서워요. 아버지가 민지를 끌어안았다. 괜찮아. 아빠가 지켜줄게. 하지만 아버지의 품도 더 이상 안전하게 느껴지지 않았다. 이틀 후면 뭔가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끔찍한 일일 것이다. 그날 밤, 민지의 핸드폰에 마지막 문자가 왔다. 내일이야. 준비해둬. 민지는 문자를 보고 핸드폰을 던졌다.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다. 이 악몽이 언제 끝날까? 그리고 끝은 정말 올까? 민지는 알 수 없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내일 뭔가 끔찍한 일이 벌어질 것이다. 다음 날 아침, 민지는 거의 잠을 못 잤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앉았다. 민지야, 오늘은 집에 있어. 회사 가지 마. 아버지가 말했다. 그럴 순 없어요. 일이 있어서. 일은 나중에 해도 돼. 내 안전이 먼저야. 민지는 고개를 저었다. 집에만 있으면 더 불안해요. 차라리 사람들 많은 회사가 나아요. 하지만 경호원도 있고 괜찮을 거예요. 민지는 억지로 웃었다. 회사로 가는 차 안. 민지는 계속 주변을 살폈다. 혹시 따라오는 차가 있나? 수상한 사람이 있나? 걱정 마세요. 제가 잘 지켜드릴게요. 경호원이 말했다. 감사합니다. 회사에 도착했다. 평소처럼 출근하는 사람들, 평범한 아침 풍경. 민지는 자리에 앉아 컴퓨터를 켰다. 하지만 일에 집중할 수 없었다. 시계를 계속 쳐다봤다. 오전 10시, 11시, 정오. 언제 뭐가 일어날까? 오후 2시. 민지의 핸드폰이 울렸다. 또 모르는 번호. 심호흡을 하고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하지만 전화기 너머는 조용했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여보세요? 누구세요? 여전히 대답이 없었다. 민지는 전화를 끊으려는 순간 희미한 소리가 들렸다. 숨소리. 누군가 숨을 쉬고 있었다. 최민혁이에요? 대답 대신 전화가 끊어졌다. 민지는 소름이 돋았다. 뭔가 일어나려고 하고 있었다. 오후 3시. 회사 로비에서 화재 경보가 울렸다. 화재 발생. 모든 직원은 대피하세요. 사람들이 웅성거렸다. 진짜 불난 거야? 훈련 아니야? 민지는 창밖을 내다봤다.
연기는 보이지 않았다. 민지 씨, 일단 대피해야 합니다. 경호원이 말했다. 네. 사람들과 함께 계단으로 향했다. 엘리베이터는 사용할 수 없었다. 15층에서 1층까지 사람들이 줄지어 내려갔다. 민지는 계단을 내려가며 불안감이 커졌다. 설마, 이게 함정은 아니겠지? 1층 로비. 사람들이 모두 밖으로 나가고 있었다. 소방차 사이렌 소리가 들렸다. 허위 신고인가 봐. 에이, 괜히 놀랐네. 사람들이 투덜거렸다. 민지는 경호원과 함께 건물 밖으로 나왔다. 그때 누군가 민지의 어깨를 쳤다. 실례합니다. 돌아보니 배달원 차림의 남자가 서 있었다. 모자를 깊이 눌러 쓰고 있었다. 택배요. 남자가 상자를 내밀었다. 저, 주문한 거 없는데요. 강민지 씨 맞죠? 여기 사인 좀 해주세요. 남자가 펜과 종이를 내밀었다. 민지는 뭔가 이상했다. 하지만 주변에 사람도 많고 경호원도 옆에 있어서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다. 아, 네. 민지가 펜을 잡으려는 순간 남자의 손이 번개처럼 움직였다. 민지의 팔을 잡아 끌었다. 흑, 조용히 해. 안 그러면 여기 사람들 다 다쳐. 남자가 속삭였다. 그의 다른 손에는 칼이 들려 있었다. 최민혁이었다. 민지 씨. 경호원이 달려들었지만 최민혁은 민지를 방패로 삼았다. 움직이지 마. 움직이면 이 여자 찌른다. 사람들이 비명을 질렀다. 순식간에 혼란이 일었다. 경찰 불러. 누구 좀 도와줘. 최민혁은 민지를 끌고 주차장 쪽으로 향했다. 도와주세요. 민지가 소리쳤지만 칼이 목에 닿자 더 이상 소리 낼 수 없었다. 입 다물어. 안 그러면 진짜 찌른다. 주차장에는 검은색 승합차가 대기하고 있었다. 최민혁이 뒷문을 열고 민지를 밀어 넣었다. 그리고 자신도 타고 문을 잠갔다. 출발. 차가 급발진했다. 민지는 차 안에 갇혀 있었다. 최민혁 외에 운전사도 있었다. 놔줘요. 제발. 시끄러워. 최민혁이 민지의 입을 막았다. 테이프를 붙였다. 그리고 손도 묶었다. 이제 조용하겠네. 차는 빠르게 달렸다. 어디로 가는 걸까? 30분쯤 지났을까? 차가 멈췄다. 외진 곳이었다. 폐공장처럼 보이는 건물 앞이었다. 내려. 최민혁이 민지를 끌고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먼지 쌓인 복도, 깨진 유리창, 녹슨 기계들. 한참을 걸어 들어가자 넓은 공간이 나왔다. 그리고 그곳에는 의자 하나가 놓여 있었다. 앉아. 최민혁이 민지를 의자에 앉혔다. 그리고 밧줄로 묶었다. 민지는 움직일 수 없었다. 최민혁이 민지 앞에 쪼그리고 앉았다. 이제 알겠어? 내가 진심이라는 거. 그가 민지 입에 붙인 테이프를 떼어냈다. 제발, 놔줘요. 민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놔주긴 뭘 놔줘. 너 때문에 형이 감옥에 있는데. 당신 형이 잘못한 거잖아요. 민지가 소리쳤다. 최민혁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입 조심해. 내 형 욕하지 마. 욕이 아니라 사실이에요. 당신 형은 사람을 죽이려고 했어요. 닥쳐. 최민혁이 민지의 뺨을 때렸다. 따끔한 통증이 느껴졌다. 아프죠? 이게 시작이야. 더 아플 거야. 최민혁이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냈다. 아버지한테 전화해. 싫어요. 전화 안 하면 내 손가락 하나씩 자를 건데. 최민혁이 칼을 꺼냈다. 민지는 눈물이 흘러내렸다. 제발, 제발이요. 전화해. 그리고 말해. 고소 취하하라고. 그 시각 아버지 집. 강대현은 경찰과 함께 있었다.
딸이 납치됐다고요? 네. 회사 앞에서 끌려갔습니다. 지금 CCTV 분석 중이고요. 형사가 말했다. 아버지의 얼굴은 창백했다. 민지를 꼭 찾아주세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때 아버지의 핸드폰이 울렸다. 민지의 번호였다. 민지야. 아빠. 민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민지야, 괜찮니? 어디 있어? 아빠. 고소. 취하해줘. 뭐? 제발. 고소 취하해줘. 안 그러면. 날. 민지의 목소리 뒤로 최민혁의 목소리가 들렸다. 들었죠? 고소 취하하세요. 오늘 안으로요. 이 새끼가. 아버지가 소리쳤다. 내 딸 어디 있어? 당장 놔줘. 고소 취하하면 놔주죠. 안 하면. 최민혁이 웃었다. 딸 주검으로 받을 각오하세요. 전화가 끊어졌다. 아버지는 주저앉았다. 형사가 급히 지원했다. 녹음됐나요? 네, 됐습니다. 번호 추적 바로 들어갑니다. 폐공장. 최민혁이 민지를 쳐다봤다. 잘했어. 이제 기다리면 돼. 제발. 이러지 마요. 민지가 울먹였다. 울지 마. 아직 안 아픈데. 최민혁이 칼을 만지작거렸다. 고소 취하 안 하면 진짜로 아프게 해줄게. 민지는 절망했다. 이 상황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었다. 그때 밖에서 소리가 들렸다. 사이렌 소리. 최민혁이 창문으로 다가갔다. 시발, 어떻게 찾은 거야? 경찰이 도착한 것이다. 건물 포위됐다. 최민혁 나와. 확성기 소리가 울렸다. 최민혁은 당황했다. 예상보다 빨랐다. 좋아. 이렇게 되는 거지. 그가 민지에게 다가왔다. 그리고 칼을 목에 댔다. 너 인질로 삼으면 나갈 수 있겠지? 민지는 눈을 감았다. 이제 끝인가? 하지만 그때 건물 문이 부서지며 경찰 특공대가 들어왔다. 손들어. 무기 버려. 최민혁이 순간적으로 칼을 휘둘렀다. 하지만 전기 충격기가 그를 쓰러뜨렸다. 쿵. 최민혁이 바닥에 쓰러졌다. 확보. 경찰들이 최민혁을 제압했다. 괜찮으세요? 경찰관이 민지의 밧줄을 풀어줬다. 네. 민지는 울음을 터뜨렸다. 병원. 민지는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았다. 다행히 큰 부상은 없었다. 민지야. 아버지가 달려왔다. 아빠. 두 사람은 껴안고 울었다. 괜찮아. 이제 다 끝났어. 아버지가 민지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경찰서. 최민혁은 체포됐다. 납치, 감금, 협박, 폭행. 죄목이 쌓여갔다. 최민혁, 넌 이제 끝이야. 형사가 말했다. 최민혁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다. 며칠 후, 민지는 다시 구치소를 찾았다. 정은지를 만나러 와주셔서 감사해요. 정은지가 말했다. 당신 경고 덕분에 살았어요. 민지가 말했다. 죄송해요. 제가 만든 일이니까요. 정은지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이제 정말 끝난 거예요? 민지가 물었다. 네. 재혁도 민혁도 다 잡혔으니까요. 정은지가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정말 편히 지내세요. 그리고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민지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다. 밖으로 나오며 민지는 깊은 숨을 내쉬었다. 정말 이제 끝난 걸까? 하지만 한 가지 아직 풀리지 않은 의문이 있었다. 정은지는 정말 뉘우치고 있는 걸까? 아니면 또 다른 계획이 있는 걸까? 민지는 알 수 없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이 사건은 민지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다는 것. 6개월이 지났다. 재판은 끝났다. 최재혁과 정은지는 각각 징역 10년, 최민혁은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민지는 법정에서 그들을 마지막으로 봤다. 최재혁은 끝까지 당당했다. 후회하는 기색이 없었다. 최민혁은 형을 쳐다보며 울었다. 형, 미안해라고 반복했다. 그리고 정은지는 민지를 쳐다보며 고개를 숙였다. 진심으로 사과하는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민지는 더 이상 그녀를 동정하지 않았다. 어떤 사연이 있든 용서할 수 없는 일이었으니까. 아버지는 조금씩 회복하고 있었다. 여전히 외로워했지만 예전처럼 절망적이지는 않았다. 아빠, 저녁 뭐 드시고 싶어요? 민지가 물었다. 내가 해주는 거면 다 좋아. 그럼 아빠 좋아하시는 된장찌개 끓여드릴게요. 민지는 이제 주말마다가 아니라 주 3일은 아버지를 찾아왔다. 회사 일을 줄이고 아버지와 더 많은 시간을 보냈다. 민지야, 미안해. 내가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는데. 아빠, 당연한 거예요. 저도 좋아요. 아버지는 민지의 손을 잡았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어느 날 민지는 우연히 뉴스를 봤다. 결혼 사기 전문 범죄 조직 검거. 화면에는 여러 사람들의 얼굴이 나왔다. 그 중 하나가 낯익었다. 정은지였다. 아니, 정은지가 아니라 또 다른 이름이 붙어 있었다. 이 조직은 10여 년간 활동하며 수십 명의 피해자를 양산했습니다. 특히 조직의 핵심 인물인 최재혁은 민지는 화면을 뚫어지게 쳤다. 결국 정은지도 조직의 일원이었던 것이다. 혼자만의 범죄가 아니었다. 역시 믿을 수 없었어. 민지는 TV를 껐다. 그로부터 일주일 후 민지에게 편지가 왔다. 발신인은 정은지였다. 민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편지를 열었다. 민지 씨에게 이 편지를 읽고 계신다면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 교도소에 있습니다. 매일 같은 일과를 반복하며 살고 있어요. 민지 씨, 제가 거짓말했어요. 재혁에게 강요당했다는 건 반은 진실이고 반은 거짓말이었어요. 처음엔 정말 강요였어요. 빚 때문에 어쩔 수 없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저도 익숙해졌어요. 아니, 즐기게 됐어요. 돈이 생기는 게 좋았고 사람을 속이는 게 쉬워졌어요. 아버님도 그랬어요. 처음엔 미안했는데 점점 무뎌졌어요. 민지 씨가 CCTV 설치한 것도 사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더 조심했죠. 들키지 않으려고. 근데 결국 들켰네요. 민지 씨, 저는 나쁜 사람이에요. 피해자인 척 했지만 진짜 나쁜 사람이에요. 이제 와서 변명하고 싶지 않아요. 다만 한 가지만 말하고 싶어요. 제가 민지 씨한테 민혁 이야기한 건 진심이었어요. 죄책감 때문이었죠. 아버님을 해친 건 제 잘못이니까요. 최소한 그 정도는 갚고 싶었어요. 민지 씨, 행복하게 사세요. 그리고 아버님 잘 모시세요. 저 같은 사람 때문에 상처받지 마시고요.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정은지 올림. 민지는 편지를 접었다. 뭐라고 생각해야 할지 몰랐다. 정은지는 끝까지 복잡한 사람이었다. 가해자이면서 동시에 피해자. 거짓말쟁이면서 동시에 솔직한 사람. 하지만 민지는 더 이상 그녀에 대해 생각하고 싶지 않았다. 중요한 건 앞으로. 그날 저녁 민지는 아버지와 함께 식사를 했다. 아빠, 제가 회사 그만두려고요. 응? 갑자기 왜? 너무 바빠요. 아빠랑 시간 보내고 싶은데 시간이 없어서요. 아버지는 고개를 저었다. 안 돼. 내일 중요해. 아빠가 더 중요해요. 민지야. 아버지의 눈가가 붉어졌다.
아빠, 저 깨달았어요. 가족이 제일 소중하다는 거요. 민지가 아버지의 손을 잡았다. 돈은 다시 벌 수 있어요. 근데 아빠는 하나밖에 없잖아요. 고마워, 민지야. 정말 고마워. 두 사람은 마주보며 웃었다. 그로부터 3개월 후, 민지는 작은 카페를 열었다. 아버지 집 근처에. 이름은 두 번째 시작이었다. 아버지도 종종 카페에 들러 손님들과 이야기를 나눴다. 예전처럼 외롭지 않았다. 민지야, 손님 많이 오네. 네, 다행이에요. 잘 됐다. 아빠가 항상 옆에 있을 수 있어서 좋아. 민지는 미소 지었다. 그 악몽 같은 시간이 있었기에 지금의 평화가 더 소중하게 느껴졌다. 어느 날 카페에 낯선 손님이 들어왔다. 30대 중반의 남자였다. 정장을 단정하게 입고 있었다. 어서 오세요. 민지가 인사했다. 아메리카노 한 잔 주세요. 네, 잠시만요. 커피를 내리며 민지는 그 남자를 슬쩍 쳐다봤다. 어디선가 본 것 같았다. 여기요. 감사합니다. 남자가 커피를 받아들고 자리에 앉았다. 그리고 한참을 앉아 있다가 민지에게 다가왔다. 실례지만 강민지 씨 맞으시죠? 민지는 놀랐다. 네. 어떻게 아세요? 저 형사 김동훈입니다. 기억나세요? 아, 그때 담당하셨던. 네, 맞습니다. 형사가 웃었다. 오랜만에 인사드리려고요. 잘 지내시나 해서요. 네, 덕분에 잘 지내요. 다행이네요. 그때 정말 힘드셨을 텐데. 민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지나간 일이에요. 이제는 괜찮아요. 좋은 마음가짐이네요. 형사가 주변을 둘러봤다. 카페 분위기 좋네요. 자주 올게요. 감사합니다. 형사가 나가고 나서 민지는 창밖을 바라봤다. 햇살이 따뜻하게 비쳤다. 그날 밤 민지는 일기를 썼다. 오늘도 평범한 하루였다. 카페에 손님이 많이 왔고 아빠가 들러서 같이 저녁을 먹었다. 예전 담당 형사님도 오셔서 반가웠다. 6개월 전 나는 악몽 속에 있었다. 서연이라는 이름의 여자가 우리 집에 들어온 그날부터. 하지만 이제 그 악몽은 끝났다. 비록 상처는 남았지만 그 상처마저도 나를 강하게 만들었다. 아빠는 이제 다시 웃는다. 나도 웃는다. 우리는 다시 시작했다. 두 번째 시작. 이번엔 속지 않을 것이다. 이번엔 더 조심할 것이다. 하지만 두려워하지는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나는 알고 있으니까. 어떤 어둠이 와도 결국 빛이 이긴다는 것을. 그리고 가족이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좋은 밤 되세요. 내일도 좋은 하루가 될 거예요. 민지는 일기장을 덮었다. 창밖으로 달이 보였다. 밝고 둥근 보름달이었다. 민지는 미소 지으며 불을 껐다. 긴 악몽이 끝났다. 이제 새로운 꿈을 꿀 시간이었다.